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경제 지표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2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 살아나기 힘들어요. 자,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떤가요?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경제를 구체적인 그 경제 지표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중국 경제학자들도 그렇잖아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성장률. 2023년, 2024년 모두 다 5%를 넘었다고 발표했는데 그걸 믿는 중국 사람들조차 없어요. 저는 2024년에 벌써 경기 후퇴가 시작했고 2024년 말경에는 마이너스 성장 갔다고 봐요. 노숙자가 급증을 했잖아요. 번화가가 한산해졌잖아요. 사람들로 북적였던 식당 등 상가들이 철실 상태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 광군제도 한번 보세요.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했잖아요. 과거와 같은 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매출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경제 지표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경기 부양체가 그럼 중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나? 내수 수출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요? 중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 2021년도부터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중국은 통제경제 체제잖아요. 그 금융위기를 여러 대중적인 정책 수단으로 막아왔어요. 재정지출도 늘렸고 기준금리도 낮췄고 통화량도 평창을 시켰고, 그런 부양 정책들이 결국은 급성질환 금융위기를 만성질환으로 발전을 시켜서 지금도 금융위기는 물밑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근데 그게 한계에 왔다. 지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 후퇴까지 심각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나마 중국 경제를 버텨준 것은 수출이었는데 이게 또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또 이게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들 가격이 생산 원가보다 더 낮게 수출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현금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만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LC를 이게 돈으로 바꿔주잖아요. 유럽의 선착장들의 중국 차들이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그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좀비 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결국은 일본처럼 돼요. 초장기 불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보호무역, 중국이 자유무역을 외치는 현재 역전현상이 나타난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사실은 중국은 보호무역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아주 높았어요. 수입에 대한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애국 소비 심리를 계속해서 북치고 장구쳐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미국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대비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수출이에요. 중국 수출 지금 점점 부진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동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중국 내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이 경제 성장의 동력인 수출까지 분해지게 되면 중국은 디커플링 아무리 잘 준비했더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힘들어요.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위기는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위협할 경제적 내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중국은 다당제의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제난이 아무리 심각해도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은 계속해서, 또 불만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겠지만 정치적인 급변 혹은 체제 변혁, 이거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 체제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쓸돈이 사라져 중국인들이 가성비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는데 정말일까요? 이번 광군제 때 그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또 판촉 활동도 했잖아요. 근데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잖아요. 저가, 가성비 제품들조차 안 팔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만큼 경제난이 심각해진 상태예요. 중국 부동산 위기는 그럼 일단락된 건가요? 중국의 부동산 주기는 장기 정체기가 끝날 상황에 와 있어요. 2021년도에 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으니까 지금 5, 6년 지나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나 내년부터는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그동안 계속 낮아지면서 저축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했어요. 주택 수요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의 그 정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중국 내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유럽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주요 국가들과 또 그 작지만 그 부자 국가들 경제 상황이 엄청 어려워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매년 0%대 성장률과 1% 성장을 왔다 갔다 했고 일부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얼마나 경제적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경기 불황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거나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금융 장세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조만간 유럽에서도 금융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러우 전쟁이 끝나면 유럽 경제는 좀 더 괜찮아질까요? 글쎄요. 러우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설령 끝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당분간 최소한도 1년 내지 1년 반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유럽 경제는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살아나려면 경제정책이 변화돼요. 유럽도 일본처럼 경제학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이 펼쳐야 돼요. 자국 화폐 가치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저금리 정책 펼치는 거, 재정 지출 늘리는 거, 또 통화 유동성 늘리는 거, 금리 인하하는 거,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경제학은 가르쳐요. 이거 실물 경제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경제에는 실물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들은 금융 부문에서는 오히려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힘들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당장 균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라도 흑자로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독일 경제부터 지금 유럽 경제를 사실상 앞에서 이끌고 있는 것은 독일이잖아요. 독일 경제 못 살아나요. 독일 경제가 못 살아나면 EU 경제 전체도 못 살아나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경제정책을 전환시키는 게 가장 시급해요. 자, 그럼 지금 일본 경제는 어떤가요? 일본은 그 2022년부터 24년까지 0%대 성장률과 1% 성장률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올해도 상반기에 0% 성장을 했어요. 근데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0.4%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일본 경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금방 짐작이 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주가지수는 한때 52,000을 돌파했어요. 전형적인 금융장세고 거품장세죠. 이 거품이 꺼지면 일본에서 금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요새 이 일본의 그 주식시장 주가지수 보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패닉과 붕괴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일본과 단절하는 거예요. 왜 일본을 고받아서 가냐고요. 미국과 대만처럼 성공한 경제정책을 뒤따라야지 우리도 성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하루빨리 미국처럼 고금리, 강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금리, 강원화 정책으로 돌아서야 돼요. 대만도 그런 정책을 펼쳐서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앞날도 어둡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627, 97, 10, 15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고 집값 이제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부동산 경기도 주식시장 경기하고 비슷해서 장기 주기를 갖추고 있어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장기 정체가 오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등등 광기의 기간에는 온갖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쳐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붕괴가 오면 이제 장기 정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온갖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장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잠깐 올라서려고 하니까 정부가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그게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장기 정책에는 등락이 비교적 작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급등을 놔뒀더라도 또 급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았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국내 저축이 충분히 축적되면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또 투기 바람이 부는
광기의 그 단계로 갈 수 있을 텐데 너무 빠르게 억제책을 펼친 것 같아요. 627, 97, 15 대책 이후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물론 정부의 정책이 이 투자 심리, 부동산 투자 심리를 억제한 건 틀림없어요. 근데 시장의 힘에서도 금방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주택 착공 급감으로 내년 수도권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장기 정책에는 그 주택 건설 공급이죠. 이거나 다른 그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못해요. 수요가 사라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공급 절벽 같은 거는 장기 정책에는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장기 정책이 끝나면 새로운 수요가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부동산 투기 열기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광기의 단계로 들어서죠.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강북으로 번진 상승 도미노 현상의 핵심 원인은 뭐고 똘똘한 한 채 노린 자리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원래 부동산 경기는 잘 사는 동네에서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은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부동산 투기가 인근 지역으로 퍼지면서 또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면 그때 부동산 투기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강남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조만간 투기 열풍이 시기가 다가왔다고 보셔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한 2, 3년 지나면 본격적으로 투기 열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망해 주신다면요? 앞으로 2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 살아나기 힘들어요. 장기 정책이니까. 장기 정책에는 저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수요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다 저축이 조금씩이나마 축적이 되면 한 2, 3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수요로 이게 바뀌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공급 부족 문제,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가 상승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예측해 주신다면요? 빨라도 2027년 말쯤부터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는 장기 정체기가 지속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정책에 들어섰다고 진단하셨는데 다음 상승 사이클은 언제쯤 시작되는 거죠?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부터서는 벌어질 것 같은데 이제 변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예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우리 부동산 시장 또 주식시장까지 포함해서 금융시장이 큰 폭락을 겪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장기 침체기 동안 그럼 기회를 잡기 위해 취할 최적의 행동은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 전염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금방 우리나라로 전염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의한다는 얘기죠. 곧 터진다고 말씀하신 경제위기 대처 방법 알려주신다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저런 위기가 온다니까요.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는 환란이 터졌을 때 1977년 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또 주식시장도 폭락했잖아요. 근데 98년 하반기부터 경상수지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면서 왜 안 보이고 확충이 되니까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폭락했던 그때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샀던 사람 큰 이익을 봤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현금 보유 비율을 되도록 많이 넣으시는 게 좋겠죠. 김작가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시간 관계상 빠진 부분이 많아요. 제 책을 자랑하기가 그런데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